안녕하세요. 저는 충펑웨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전담 투자 자문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늘 저희 대륙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작고 볼품없는 국가로만 여겼습니다. 다소 발전해 보이는 듯해도 결국 모든 기술과 문화를 저희 중국에게서 모방했다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식이며 땅을 관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보면 도대체 저희 중국의 스케일을 따라갈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저희 정부가 한국의 수도 한복판, 용산이라는 핵심 지역의 땅을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을 저희가 직접 샀다니 얼마나 우습고도 재미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에 좀 더 깊이 관여해볼 요량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한국의 제도나 시스템 따위에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한국은 표면적으로 선진화된 법치를 갖췄다고 자랑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중국 정부가 그들의 땅을 사들이는데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나 허술하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중국에서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혹은 외국인이건 간에 토지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국가가 주요 권한을 쥐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저희 같은 외국 정부도 무난히 땅을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거 아주 호구 잡았네 싶어 내심 흡족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공항 시스템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떠들지만 저희 중국의 압도적인 교통량과 비교하면 시골 마을 공항 수준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입국 심사나 수화물 수령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래봤자 그저 보여주기식 효율성 아니겠나 싶었지만요. 저는 용산 인근의 고급 레지던스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근 땅을 저희가 사들였다고 했고 저는 현장을 직접 살펴볼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체크인을 할 때 보니 한국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잔뜩 거만한 태도로 굴었지만 그들은 허리 굽혀 인사하며 숙소 안내를 해주더군요. 역시 작은 나라에서 외국인 손님에게 매달리는 꼴이라니 이게 한국의 민낯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산 부지로 갔습니다. 직접 보니 인근에 한강이 흐르고 대사관과 군 관련 시설, 외교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국방에 엄청난 신경을 쓴다고 듣긴 했지만 정작 그토록 민감한 곳의 땅을 저희가 사들였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이 경악했다더군요. 저는 속으로 멍청한 것들. 그렇게 중요하면 진작 규제를 더 써야지 하고 비웃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부동산 중개인들을 만나 서류를 검토했는데 의외로 서류만큼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지만 어차피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시스템에 딱히 감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이 제 아무리 체계적이라 자랑해봤자 결국 땅을 빼앗긴 꼴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의 부동산 전문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외국 정부가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이미 중국을 포함해 외국 정부와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곧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덧붙이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와서 호들갑 떠들어봤자 이미 땅은 넘어왔는데 뭘 어쩌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코웃음이 났습니다. 그 뒤로 한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심장부 땅을 샀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 같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뉴스 댓글을 보니 한국인들이 중국이 자기네 땅은 못 팔면서 우리 땅은 손쉽게 사가는 거냐, 창호주에 적용해야 한다며 화를 내더군요. 저로서는 그저 우습기만 했습니다. 창호주에, 그건 약소국들이나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감히 저희에게 무슨 큰 소리를 치겠나 싶었죠. 그러다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심지어 외국 정부의 땅 구매를 아예 금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거긴 한국보다 힘이 세니 그럴 수 있지만 한국은 저희에게 뒤통수를 칠 배짱이 없을 거지라고 확신했거든요. 한편 한국인들이 이 문제로 시끌시끌해지자 정치권에서도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느니 창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급 적용은 어려울 테고 저희가 이미 매입한 용산 땅은 그대로 남을 텐데 결국 입만 살아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제가 인터뷰를 위해 만난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민감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과민 반응하는 거죠. 저희가 군사정보를 빼내려면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수단을 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리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겁내나요? 기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저는 내심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용산 주변에서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이 증폭됐죠. 경찰과 군 당국이 주변 상공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제가 있는 레지던스 쪽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희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왜 난리냐며 어이없어 했지만 그들끼리 눈치 싸움을 하든 말든 저희는 이미 땅을 샀으니 손해볼 일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용산이 주요 외교시설, 군사시설과 가깝다 보니 한국 언론이 계속해서 이대로 괜찮은가를 물으며 여론몰이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국회의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에 중국 정부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이미 산 땅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환수를 시도하겠어. 그건 국제 분쟁으로 번질 텐데 한국이 그런 감당을 할 수 있겠나? 하고요. 하지만 한국 내부에선 반중 정서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우리도 중국 땅 살 수 있어야지. 왜 중국은 우리 땅을 막 사가는데 한국은 중국 땅을 살 수가 없나라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보를 위해서라도 당장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이대로 가면 한국이 중국에 잠식당한다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노할 거면 진작 법을 마련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진 듯 허둥대는 꼴이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 결정적 순간에 미적지근해지는 특유의 습성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겉으로는 큰소리치다가도 결국 실리 때문에 주저앉는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규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실제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정부 측에서도 약간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한국이 혹시나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와 손잡고 중국 자본을 막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미국 의원들이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자체를 강력히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니 한국도 거기에 동조하면 귀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설마 한국이 저희를 배척하겠습니까? 경제협력이 워낙 긴밀한데 한국도 저희를 자극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겁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제 심정은 이미 용산 땅을 샀으니 저희가 이긴 거다. 나머지는 그들이 규제를 하건 말건 상관없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국회가 실제로 외국 정부, 특히 중국이 민감 지역에 부동산을 사는 걸 제한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떴고 보수 정치인들은 이미 사들인 땅이라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매입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 한국이 감당할 수 있으려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극단적 시위 단체가 제 숙소 앞으로 몰려와서 한국 땅에서 손 떼라. 중국의 불공정에 단호히 맞서자. 같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엔 가소로웠지만 한편으론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감정적으로 나오는구나 싶어 귀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경찰이 이들을 제지했지만 이런 광경 자체가 매일 뉴스로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되니 저로서도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한국 땅을 사들인 건 사실이니 그들은 크게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보수 정당 의원이 카메라를 달고 저를 찾아와 당신 한국을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치게 될 겁니다. 이대로 두면 안보에 구멍이 날 텐데 한국 국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저는 비웃으면서 이미 계약 다 끝났고 한국 정부도 별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의원은 뻘쭘한 듯하지만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법이 바뀌면 모르죠. 외국 정부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이미 산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면 어쩌실 겁니까? 라고 계속 묻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저희에게 전면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하면 무역이나 경제협력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아십니까?
저희를 건드릴 배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자 그 의원은 중국이 그렇게 협박만 해온다면 오히려 한국인들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라는 걸 알아두시죠라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속으론 참 귀찮은 놈이군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론 여전히 마음대로 하시든가요라며 무시했습니다. 이후 한국 국회는 몇 달간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언론은 매일같이 중국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반면 일부 온건파들은 외교적 파장이 큰 만큼 완화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어차피 법을 만들어봤자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될 테고 저희 땅은 건재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에서 뭘 할 거냐였습니다. 당초 저희는 그 부지에 여러 시설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군사보안구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건물을 높게 짓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절차만 밟으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허가 신청을 넣어보니 한국 관청이 이것저것 서류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까지 중국이 왜 여기서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 하느냐, 혹시 군사시설을 내려다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지자체 의원들이 눈치를 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정작 허가 담당자들은 여론이 무서워 도장을 안 찍어주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게 한국식 발목 잡기인가 싶어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냥 물러날 순 없었습니다. 땅을 사놓고 개발 못하면 투자금을 날리는 셈이니까요. 저희 정부 상부에선 어떻게든 한국 인맥을 만들어 규제를 풀어보라며 압박했고 저는 한국 부동산 업계 인사들과 은밀히 로비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반부패 기조가 강화되어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중국 자본과 섣불리 얽혔다가 스캔들이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질색하더군요. 결국 저는 개발이 한참 지연되면서 상부로부터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만 붙잡고 있을 거냐는 질책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한국 측이 하도 규제를 교묘하게 걸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땅은 샀지만 건물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있으니 난감합니다라고 보고했죠. 그러자 상부에서 한국이 그딴 식으로 굴면 저희도 보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무역이나 관광 쪽으로 타격을 주면 한국도 정신 차릴 거다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상부의 뜻이라면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이 진짜로 그럼 우리도 중국에서 똑같이 해주겠다며 나오면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중국 땅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 상호주의라는 말이 사실상 무의미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버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국 여론도 오래가진 않을 테고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면 그때 본격 개발을 하면 된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 시점까지 한국에 상주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SNS를 통해 중국 반대나 중국 부동산 매입 저지 캠페인을 벌이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적되면 우리가 직접 행동하겠다며 용산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중국이 한국 문화와 기술을 다 베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베끼는 거야? 오히려 한국이 저희를 따라하는 것 아닌가? 라며 말이죠. 그러다가 저는 세미나 자리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놓고 질문했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에서 땅을 살 수 있는데 한국은 중국에서 땅을 못 삽니까? 이런 불평등이 옳다고 보시나요?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 제도입니다. 땅은 국가 소유라는 원칙이 있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국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중국은 허용 안 하면서 한국만 허술하게 놔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라고 재차 묻자 저는 그건 한국 정부 탓이지 저희 중국 탓이 아니지 않나요? 규제를 안 한 건 한국이잖습니까?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 학생은 결국 중국이 이 점을 이용해서 한국의 핵심 지역까지 잠식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가 잠식이라 그래요? 정당한 절차로 매입한 겁니다. 군사시설이고 뭐고 한국 정부가 허락했고 법도 없었다는데 저희를 탓할 이유가 없죠. 그러자 학생들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한국에서는 외국 정부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흥미롭게 봤습니다. 오, 진짜로 법을 만드네.
그래봤자 이미 산 땅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을 거리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정치 과정이 워낙 복잡하니 실제로 최종 표결을 통과할지 여부도 불분명했고요. 하지만 그 법안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외교시설, 밀집 지역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는 문구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저는 이건 만약 통과되면 골치 아파지겠는데 싶었습니다. 물론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었지만 만약 한국이 정말로 소급 적용을 강행한다면 저희가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이 상황을 보고하며 한국도 국민 정서를 외면하기 어렵고 이미 저희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강경 조치를 할 수도 있으니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상부는 가만두면 안 되겠군이라며 여러 루트로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한국 언론에선 중국이 경제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더군요. 이런 와중에 저는 다시 용산부지 개발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지자체 담당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높이로 건물을 지으려면 주변 군사시설이 감시될 위험이 있다고 빌미로 서류를 반려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 기업이 짓는다면 괜찮고 저희가 짓는다면 감시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까? 라고 따졌죠. 그런데 그들은 한국 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라 민원이 더 세게 들어올 거다. 결국 승인을 내기 어렵다며 발을 뺍니다. 결국 저는 한동안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인허가 절차만 밟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공사비는 오르고 투자자들은 불안해졌고 한국 내 여론은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어떤 신문에선 중국 오만한테도 변치 않고 있다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고 거기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충펑웨이라는 중국 자문 담당자가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썼더군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다니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되뇌면서 말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최대한 점잖은 척 반박했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투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저희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건 한국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익은 결국 한국도 함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요. 그 후 한국의 몇몇 정치인은 중국이 그렇게 큰 소리 칠 처지가 되느냐, 한국을 얕보고 무시해왔으니 이렇게 반발이 커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잔뜩 비웃었습니다. 자기 나라 제도가 허술한 걸 저희가 이용했을 뿐인데 왜 저희를 탓하나?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속도나 스케일을 따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법을 일부 손봐서 강력 규제까지 가는 데에는 부담을 느낀 듯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토지 취득은 까다롭게 심사하되 기존에 매입된 건 당장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타협안을 마련해 나가는 움직임이 보였죠. 저는 결국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겠군. 저희가 이미 산 땅은 그대로고 앞으로 새로 살 때만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외국 정부가 민감 지역의 땅을 가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사들여야 한다 같은 극단적인 목소리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산 땅 주변에선 시위가 간헐적으로 벌어졌고 주변 건물에 반중 포스터가 붙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 일부는 중국이라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니 무섭다고 호소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중국이 대형 쇼핑몰이라도 지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럼 한국 상권이 잠식될 거다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한국인들이 겁이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중국을 혐오하는 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중국도 달라지고 있다. 조금은 한국을 존중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들으면 저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뭔데요? 저희 대국이 왜 굳이 한국을 존중해야 합니까? 경제 규모나 국제적 영향력에서 상대가 되질 않는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대놓고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한 활동가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면서 한국을 끝없이 무시하고 깎아내리기만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국이 들썩이는데 국민 정서가 더욱 악화되면 결국 정치권이 강경책으로 갈 태조라고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대답했습니다. 강경책이라니 뭘 어떻게 강경하게 나온다는 겁니까? 이미 계약 다 끝났고 한국 경제도 저희에게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이 저희한테 전면전을 걸면 누구 손해가 더 클까요? 그 활동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결국 협박이네요. 중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한국에서는 마음껏 투자하고
정작 자기 땅은 외국에 안 판다. 그 불공정에 대한 사과나 인정도 전혀 없잖습니까? 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비아냥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사과라니. 무슨 사과요? 한국이 법이 허술해서 제가 이득을 보는 건데 그걸 왜 제가 반성해야 하죠? 따지고 보면 한국이 부주의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이렇듯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극 속에서 한국에선 반중 감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에게 달려드는 기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기자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베끼면서도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놓고 베끼긴 누가 뭘 베낍니까? 한국이 오히려 저희 걸 따라했다면 몰라도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황당해하며 요즘 한류가 중국에서도 인기라고 하던데요? 되묻기에 저는 그건 일시적인 유행입니다. 원래 문화는 중국이 훨씬 풍부하고 역사가 깊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현지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은 이런 제 발언을 듣고 더 격분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의견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나라가 잠깐 번영해봤자 최종 승자는 언제나 중국이라고 굳게 믿으니까요. 결국 한국 국회에서 몇 번이나 걸쳐 토론이 벌어졌고 일부 법안이 수정보완되었지만 이미 취득한 외국 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소급 적용은 실현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나 한국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강경하게 못 나오는군. 겉만 번지르르하게 굴더니 결국 저희가 사놓은 땅은 건드릴 수 없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개발이 완전히 순탄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용산 땅을 빼앗기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론은 가라앉을 테고 그때가 되면 하나둘씩 건설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발로 뛰며 느끼기에 결국 돈의 논리는 강하니까요. 한국인이 아무리 반발해도 경제적 이득이 된다 싶으면 관료나 정치인들이 슬며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던 중 저는 마침내 한국 정부 산하안보위원회에서 몇 가지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수시설 인근 토지 사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보안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보고 또 한 번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별 꼼수를 다 쓰는군. 저희를 불법이라고 딱히 몰아붙일 근거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견제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미 산 땅이고 저희가 되팔기도 싫으니까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상부와 협의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와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괜히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조금씩 활용 범위를 넓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부에서도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하라. 한국은 어차피 저희에게 완전한 제재를 가하기 힘들 테니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어느 한국 방송사가 제게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많다고요. 저는 처음엔 귀찮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또다시 저희 입장을 강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관계가 흔들리면 서로에게 손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국이 저희와 갈등을 키우는 건 무모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의존하는 분야가 꽤 많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대로 가면 부정적인 감정만 커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자 저는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국이 저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미 땅을 샀고 법도 없었고 이제 와서 뒤늦게 수습하려고 애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끝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저희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요. 옛날부터 한국은 저희 대륙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저희를 견제하려고 해봤자 그게 어디까지 통할지 의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대국인 중국에 맞서려면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중국인이 또 거만하게 군에 저 따위가 뭔데 한국을 깎아내리는 거냐며 분노했겠죠.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승자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기선을 잡은 건 저희니까요. 이처럼 저는 끝까지
한국의 반발이나 규제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전쟁이라도 걸지 않는 이상 용산 땅은 이미 저희 소유고 대체 무슨 수로 저희를 쫓아내겠습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국인들도 결국 현실 타협을 선택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한국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걸 인정하고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주신다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희가 왜 인정해야 합니까? 그건 한국의 문제고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저희를 따라하는 거지 저희가 한국을 따라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대표는 분노를 삼키며 역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끝까지 우기는군요.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한국인의 반감이 사그라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감이니 뭐니 계속해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한국은 훗날 재발등을 찍을 겁니다라고 내뱉으면서요. 저 충펑웨이 부동산 투자 자문가이자 무엇보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중국인으로서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결국 저희를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들의 핵심 지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니 뭐니 해봤자 이건 현실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규제를 백날 외친들 저희가 이룬 성과를 되돌릴 재간은 없겠죠. 그래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물러날 생각도 없습니다. 한국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저희 중국이 옛날부터 한민족을 가르치고 영향을 줬다는 우월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끝까지 믿고 이 용산 땅을 발판 삼아 한국 시장을 좀 더 흔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게 제 일이고 저희 정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한국인들에게 중국이 왜 대국인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버틸 겁니다. 부질없는 규제 노름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저 한국인들이 매일 시끄럽게 떠들 뿐입니다. 상호주의, 법 개정, 환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비웃으며 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승기를 잡았고 한국은 늘 그랬듯이 우왕좌왕하다 결국 실리도 못 챙길 겁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한국의 민낯이니까요. 이렇게 저 충펑웨이는 끝까지 한국이 저희를 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뻔뻔하게 주장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일수록 중국의 위상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다시 뒷북치며 규제를 외치겠지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저희 땅은 이미 저희 소유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 마리친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이름을 이렇게 한 번에 밝히는 일이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간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중국 관광사들과 협업을 했고 왜 한국에 대한 비난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보게 되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가 될 테니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건 대략 56년 전쯤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럽 내 라이프 스타일과 프랑스 일상을 알리는 소소한 콘텐츠를 올리는 정도였죠. 패션 팁, 파리지엔 카페 투어, 주말 농장 체험기 등 비교적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가 제 주된 콘텐츠였습니다. 팔로워도 많지 않았고 그냥 즐거운 취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게 관심을 보이는 중국 측 광고주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협찬이나 생활용품 체험기 정도였는데 점차 중국 관광사라는 단체들로부터도 제안이 들어오더군요. 중국을 유럽에 홍보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협찬이라면 언제나 반가운 것이었고 금액 제한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거대하고 또 요즘 경제적으로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니 홍보해주면 꽤나 이득이 되겠구나.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라는 걸까? 처음에는 그 정도의 의문이었고 곧바로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상과 강대함을 보여주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담아달라. 그리고 한국과 비교해서 한국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열악한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 좋겠다. 당시만 해도 한국을 같이 깎아내리면서 중국을 돋보이게 하자는 의도가 살짝 낯설면서도 협찬 비용이 워낙 컸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대중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었으니
중국 측의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시 자료를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한국 비난 문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길거리가 쓰레기로 가득하고 중국은 깨끗하다. 한국인은 외국인을 보면 무조건 불친절하게 군다. 반면 중국인은 무척 친절하고 따뜻하다. 한국 음식은 기름지고 비위생적이며 맛도 없는 반면 중국 음식은 세계 최고의 미식 문화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는 문화가 흔하고 거리에 악취가 가득하다. 중국은 재벌 기업과 국민이 협력하여 잘 살고 있지만 한국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후진국에 가깝다. 이런 식의 문구를 영상 콘텐츠 안에 직접적으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도 그쪽에서 우리가 만든 자료니까 마리친님은 믿고 그대로 영상에서 발표만 해주면 된다고 강조하더군요. 더불어 한국 거리에서 쓰레기가 넘쳐 흐르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진들은 대개 합성이거나 중국 내 슬럼과 사진을 교묘하게 바꾼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협찬비는 생각보다 컸고 중국 측에서 보내주는 자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었으므로 이 정도면 조회수도 잘 나올 테니 나쁘지 않겠는데? 나는 아니란 판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첫 번째 영상이 업로드되었을 때 조회수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두 나라, 한국 vs 중국, 어디가 더 발전했나? 프랑스 인플루언서의 충격적 고백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죠. 영상 속에서 저는 중국 관광사에서 준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서 악취가 심하다고 해요. 중국은 그런 면에서 대도시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질서가 잘 잡혀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당시 한국에 가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수준이었죠. 그런 영상을 몇 편 올리자 댓글창에는 역시 중국이 최고다. 한국은 원래 후진국이지. 프랑스인이 본 한국의 민낯 같은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이것이 황당한 왜곡이라는 걸 몰랐던 저는 한편으로 돈과 유명세를 동시에 얻고 있었습니다. 내 채널이 이렇게 급성장하다니 중국 관광사 협찬 효과가 상당하구나 라는 생각에 들떴죠. 그렇게 중국 관광사와의 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협찬사는 한 군데가 아니었고 여러 군데가 번갈아 가며 이번에는 베이징과 서울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달라. 이번에는 상하이와 부산을 비교해달라. 이번에는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극단적으로 대조해달라 같은 식으로 끊임없이 요청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마다 고액의 광고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또 조회수가 높으면 추가 보너스처럼 인센티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저는 이런 식의 영상으로 꽤 많은 돈을 벌어 모았습니다. 제 채널도 빠르게 성장했고 아시아 전문가처럼 포장되기도 했죠. 물론 실상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제대로 된 리서치조차 한 적 없었거든요. 그저 중국 쪽에서 보내주는 합성 자료나 왜곡된 통계를 대본 삼아 제가 들어보니 한국은 이렇다더라. 반면 중국은 이렇게 잘 산다더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한쪽 편향된 정보만 받아들이고 댓글로 한국은 역시나 후져라는 식의 반응을 보냈고 중국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이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점점 이 상황에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 한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문제도 있는 나라일 수 있지. 중국이야 워낙 발전했으니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했고 광고비가 들어올 때마다 그래. 어쨌든 난 프랑스에 있으니 당장 한국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겠지라며 아니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시청자들 중 다수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친이 본 한국은 정말 후진적이구나 하고 그대로 믿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거짓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큰 돈을 손에 넣었고 채널은 쑥쑥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정부 기관과 직접 연결된 관광청 담당자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요점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마리친 님이 중국을 찬양해주고 한국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정부 공식 초청으로 중국에 와서 우리가 준비한 특별 코스를 둘러보면 어떻겠나? 저는 순간 내가 실제로 중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러다가 뭔가 들통나거나 낯선 부분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만큼 중국에서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드디어 오피셜하게 뭔가 초청받는 위치까지 왔네라는 들뜬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서 더 화려한 영상들을 찍어오면 이후 한국 비방 콘텐츠를 만들 때 훨씬 더 사실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겼죠. 결국 저는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중국 관광청 측은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고 VIP 대우로 모시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한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중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안내원들이 제가 마치 영화배우라도 된 듯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환영 꽃다발에 프랑스 인플루언서 마리친, 중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까지 보이더군요. 그들은 저에게 우리는 마리친님 채널을 오래전부터 봐왔다. 한국에 대한 통찰과 중국에 대한 찬사가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뜨끔하면서도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그 뒤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을 때 저를 기다리는 코스는 예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초고급 호텔 스위트룸,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즐비한 쇼핑몰, 미슐랭 레스토랑 못지않은 고급 음식점,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 강변 산책 코스, 수십 층 높이의 현대적인 빌딩 숲, 어딜 가든 청소 상태가 매우 깨끗했고 거리의 사람들은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건 정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흉내 낼 수 없겠는데 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저는 카메라를 돌리면서도 계속 감탄사를 뱉어댔습니다. 와, 중국은 역시 대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없겠죠. 여기 사람들은 참 상냥하네요. 지나가다가도 웃어주고 외국인을 반갑게 맞아주는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비교되네요. 비록 저는 한국을 실제로 가본 적이 전혀 없음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제 캐릭터였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측 담당자들도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며 때때로 통역사나 촬영팀을 통해 줬습니다. 그 톤 그대로 가주세요. 라고 신호를 주곤 했습니다. 물론 중국 측은 저를 초청해 고급 코스를 보여주면서도 한국을 깎아내리는 추가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거리마다 쓰레기가 넘쳐흐른다. 새롭게 합성된 사진 몇 장을 주면서 보세요. 이것이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지저분하고 악취가 가득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보면 무조건 혐오하거나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 인터넷 어딘가에서 캡처해온 혹은 조작된 듯 보이는 짧은 영상 클립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국 식당에서 서양인을 무시하는 듯한 장면을 잡았다는데 사실 그 맥락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한국 음식은 기름 덩어리에 불과하고 한식은 맛이 없어서 서양인 입맛에도 안 맞는다. 불투명한 출처의 통계 그래프를 제시하며 서양인 90% 이상이 한국 음식은 혐오스럽다고 응답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저로서는 웃기는 이야기였지만 어차피 시청자들은 저 그래프를 믿겠지 하는 생각에 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는 문화가 남아서 길 가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용변을 본다. 이건 딱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들은 사진 몇 장을 내밀며 이게 다 한국의 실태다. 중국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물론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중국에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있으니 이 자료를 얹어서 한 번 더 대대적으로 한국을 까는 영상을 만들면 조회수도 폭발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뭔가 좀 이상한데 내가 너무 일방적인가 하는 작은 목소리도 있었지만 화려한 대우와 돈의 유혹 앞에서 그 목소리는 곧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공식 일정은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전부 깨끗하고 발전된 중국이었고 곳곳에서 한국은 비교조차 안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정에 없던 변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일정 마지막 즈음에 코로나19 절차 강화로 인해 제 귀국 항공편이 갑자기 며칠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관광청 담당자는 우리 일정은 이미 끝났으니 남은 며칠은 자유롭게 지내시라고 했고 안내원과 촬영팀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혼자 중국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자유 일정을 얻게 된 셈이죠. 처음에는 편히 관광도 하고 자료도 더 모아볼 수 있겠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이드 없이 돌아다니니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지역들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심에서 몇 블록만 벗어나도 갑자기 거리가 어수선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고 침을 아무데나 뱉는 사람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한 골목길에서는 길 한복판에 쪼그리고 앉아 보리를 보는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게 뭐 어때서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은 그렇다더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믿었던 장면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어라, 설마 이건 중국 측에서 한국이 그렇다며 보여준 사진이 사실은 중국 사진이었나 라는 생각까지 스치더군요. 식당들 중 상당수는 위생 상태가 심각해 보였고 거리마다 여러 노점상에서 파는 음식은 아무런 냉장 장치 없이 더운 날씨에 내놓아 파리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보도와 길거리의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은 완벽하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건 소위 결혼감 시장이라 불리는 곳의 실체를 직접 봤을 때였습니다. 사실 정부 공식 일정 중에도 결혼 시장을 보여준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깨끗하고 젊은 모델들이 깔끔하게 서 있고 안내자들이 중국은 이렇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 서로 조건이 잘 맞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마치 친목 모임 같은 밝고 즐거운 풍경을 연출했었죠. 그런데 실제 결혼 시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묵던 호텔 직원에게 물어물어 찾아간 현지 결혼 시장은 한적한 공원 한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년 혹은 노년 부모들이 종이 한 장 혹은 벽보에다 자녀 스펙을 적어놓고 모여 있었습니다. 키 165cm, 나이 28, 직업 회계사, 연봉 얼마, 부모, 봉양 가능 같은 내용이 대놓고 쓰여 있었죠. 사진을 붙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 사진 속 자녀가 현장에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부모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수치스럽다는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지나가는 다른 부모나 중개인에게 우리 딸은 학벌이 이렇고 나이는 몇 살이고 곧바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거래를 제안하듯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 충격적인 것은 정말 사람이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는 광경, 부모들의 빨리 팔려가야 우리 노후가 해결된다는 식의 대화가 저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성과 몰래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사윗감을 찾으려고 이렇게 결혼시장에 나를 끌고 다닌다.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건 맞춰 결혼만 강요당하고 있다. 고 토로하더군요. 국가 차원에서 노인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자녀가 부모를 끝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하다. 그래서 결혼이 경제 계약처럼 변질됐다고도 했습니다. 마치 중국 관광청이 저에게 보여준 깔끔하고 밝은 결혼 시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참 서성였습니다. 제 카메라를 꺼내기가 무서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막 찍으면 부모들이 외국인이라고 달려들어 우리 딸은 해외 시집 가게 해달라며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기도 했고 혹은 불쾌하다는 듯이 제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조건을 흥정하며 집이나 차, 직업, 월급 액수를 따지는 말들이 오가고 여성들은 부모에 의해 상품처럼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것이라는 당연한 개념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인가? 내가 한국보다 훨씬 문명적이라고 홍보하던 중국이 맞나 싶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혼 시장을 둘러본 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뒤떨어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길거리 위생이 최악이고 음식도 비위생적이다. 한국의 결혼 문화도 이상하고 여성 인권이 뒤처져 있다. 등등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직접 본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열악하고 위생 상태도 나쁘고 결혼 문화조차 기괴해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국의 일상 풍경이라면 제가 그동안 떠들었던 한국 비난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줬던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사실은 중국의 슬럼가나 이런 결혼 시장 같은 데서 찍은 것을 합성해 한국 풍경이라 속인 거라면 제가 앵무새처럼 떠들던 한국은 더럽고 중국은 깨끗하다는 말이 전혀 뒤바뀐 사실이었다면
이런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에는 한국이 얼마나 낙후되고 후진적인 나라인지, 중국이 얼마나 우수한 나라인지라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믿고 공유해왔지요. 심지어 댓글에는 역시 중국이 최고다. 한국은 그저 짝퉁 문화를 카피하는 국가일 뿐이라는 식의 악담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유도한 셈입니다. 저는 며칠 더 자유 일정을 보내야 했기에 가능하면 베이징 외곽이나 다른 도시도 살짝 들러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외국인을 대놓고 경계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몇 명 마주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지나가자 워이거 런이라고 소리치며 노골적인 표정으로 비웃기도 했고,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중국어로 뭐라고 막 소리치더니 침까지 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혹시 뭘 잘못했나 싶어 얼떨떨했지만 주변 분위기를 보니 그저 외국인이라서 혹은 관광객이 이상한 곳을 쏘다니지 말라는 식의 경고로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나 길모퉁이에 앉아 있으면 누구도 친절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초반에 공항이나 고급 호텔에서 저를 환영해주던 훈련된 안내원들의 과잉 친절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죠. 밤에는 스모그가 심해져서 창문을 열면 매캐한 공기가 들어왔고, 거리에는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중국은 밤에도 청소차가 다녀서 깨끗하다는 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점점 한국은 더럽다고 떠들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건 분명 중국 정부가 철저히 외국인들에게는 포장된 코스만 보여주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만들었던 수많은 비방 영상들도 어쩌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로 조작된 자료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결혼 시장을 또다시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 때의 충격이 워낙 커서 아마 운이 나빠서 이상한 장면만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혹은 또 다른 날에는 좀 더 양호한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가보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주말이어서인지 부모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녀의 프로필을 들고 나와 흥정하는 일이 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대가 웅성웅성했고 아이를 데려온 부모나 혼자 온 노부모까지 다양한 형태로 모여들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딸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해서 부모인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티느냐, 빨리 남편을 찾아야 부모도 살지 않겠느냐고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딸은 옆에서 울음을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쪽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은 대출이 많지만 국유기업에 다녀서 안정적이다. 그러니 딸 쪽에서 결혼 지참금만 좀 넉넉히 준비한다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대화의 뉘앙스는 돈과 조건이 맞아야 결혼을 시킬 수 있다. 안 그러면 서로 손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젊은 여성들을 여러 명 봤는데 어떤 이들은 부모가 옆에서 나지막이 잔소리를 퍼붓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살짝 다가가면 곧바로 부모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외국인이냐? 우리 딸이 혹시 프랑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냐? 라는 식으로 묻는 부모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저를 대놓고 내쫓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괜히 오지 마라. 여기서 뭘 찍어가려고 그러느냐. 인터넷에 퍼뜨릴 셈이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이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고 정부도 알지만 크게 단속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자녀를 빨리 결혼시켜 노후를 책임지고 싶어 한다. 그게 사회 통념이고 모두가 당연시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광경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낭만적인 결혼과 너무나도 달랐고, 저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은 한국 결혼 문화가 이상하다며 떠들었으나 정작 더 기괴한 시스템이 중국에서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된 셈이었죠. 며칠 뒤 드디어 저는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출발할 때와 달리 한없이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을 바라보며 제가 그동안 한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무조건 찬양했던 영상들을 떠올렸습니다. 조회수와 돈에 눈이 멀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내뱉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을 믿었는데 정말 어떻게 책임져야 하지 하는 죄책감이 들더군요. 물론 중국 관광사나 정부 기관에서는 저를 VIP로 대접하며 예정된 관리된 코스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구간은 화려하고 청결하고 친절했죠.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면 금방 쓰레기가 방치된 거리,
무질서한 도로, 외국인을 향한 적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시장이라는 단면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이걸 직접 보지 못했다면 평생 모르고 한국만 나쁘다고 생각하며 영상 제작을 계속했겠구나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프랑스로 돌아왔고 당연히 중국 측에서는 계속 한국 비방 콘텐츠를 요구해왔습니다. 새로운 악의적 자료를 보내주며 이번에는 한국의 여성 문제나 정치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구체적인 기획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제 채널에 더 큰 협찬비를 걸 테니 한국이 왜 후진국인지 제대로 파헤치자는 제안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본 중국이 제가 영상에서 떠들어댔던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무조건 한국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중국을 무조건 찬양하는 영상을 또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양심의 가책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거짓말만 퍼뜨린 건 아닐까? 나는 사실상 조작된 자료의 가짜 뉴스를 유럽 사람들에게 확산시킨 장본인이잖아. 저는 결국 중국 관광사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에게서 받은 혜택이 얼만데 배신하는 거냐며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지만 더 이상 제가 거짓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한쪽의 주장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죠. 중국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내가 정말 망상처럼 떠들어왔던 쓰레기 천지, 불친절, 후진국이 사실일까? 부끄럽게도 제가 한국을 그토록 비난하면서도 한 번도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서 내가 떠들었던 말들이 진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와야겠다. 중국에서 본 이중성을 계기로 최소한 무작정 편향된 시선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 한국에 간다고 하니 지인들 중 몇몇은 그동안 한국을 그렇게 욕했으니 환대 못 받을 것이라며 말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광사와 인연을 끊으면 수익도 크게 줄어날 게 뻔했죠. 그러나 저는 이미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접 가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겠다. 저는 일정을 최대한 빨리 짰습니다. 항공권을 알아보고 숙소를 예약하고 카메라 장비도 이것저것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스폰서도 정부 초청도 없습니다. 철저히 제 사비를 들여 순수하게 진짜 한국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과거에 만들었던 한국 비방 영상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길에서 보리를 본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보면 욕부터 한다. 한국 음식은 매우 불결하다. 과연 실제 한국이 그럴까? 비행기 창문 너머로 어느새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보였고 착륙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첫인상은 솔직히 너무나 깔끔하다였습니다.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도 서로 길을 막거나 시끄럽게 소리치는 모습이 적었습니다. 공항 안내 직원과 짧게 대화를 했는데 영어가 아주 능숙하진 않아도 열심히 도와주려 노력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여긴 어디든 침을 뱉거나 담배를 아무데나 버리는 중국의 공항과 너무 다른 애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 교통수단 역시 굉장히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몇몇 승객들은 제가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있으니 슬쩍 자리를 양보해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따가운 시선을 받긴커녕 오히려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더 강했죠. 분명 중국 관광사에서 준 자료에선 한국인은 외국인을 적대시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곳에서 느껴지는 건 그와 정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뒤 저는 숙소까지 가는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신기했던 건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안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중국의 뒷골목에서 봤던 것처럼 바닥에 파편과 담배꽁초가 널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지하도 출입구나 골목에서도 사람들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하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밤이 되었을 때 거리 곳곳에 있는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을 보며 한국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에 놀라면서도 그동안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비난만 해온 거 아닌가라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교통도 중국에서 봤던 만큼 혼잡하지 않았고 보행자 신호를 대체로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빽빽한 빌딩 숲과 많은 인구로 인해 북적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상점 앞에서도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한 곳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가게 주인들도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대로 느끼려면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골고루 이용해 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노선이 엄청나게 많아서 처음엔 헷갈렸지만 역 구석구석에 영어 표기와 노선도 안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개찰구 앞에는 교통카드를 쉽게 살 수 있는 기계가 있었고 거스름돈도 정확히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승객들이 조용히 탑승하고 누군가가 큰 가방을 들고 있으면 조금 자리를 비켜주거나 어르신이 들어오면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도착 예정 시각이 표시되는 전광판이 있었고 실제 운행 시각이 비교적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승차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기사님도 있었고 내릴 때도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승객들을 보았습니다. 차량 내부도 청결했고 심지어 좌석에 안전벨트가 있는 일부 시외버스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아도 목적지를 알려드리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데려다 주려 애썼습니다. 제가 길을 잘 몰라 우물쭈물하면 오히려 기사님이 편하게 계세요라며 미소를 보여줬고 요금을 과하게 청구하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접했던 대중교통은 인파가 너무 많고 무질서했으며 길도 더러웠는데 여기는 확실히 다르네. 내가 왜 한국이 더 후지다라고 말했을까? 한국에 오기 전 중국 관광사에서 특히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 중 하나가 한국 음식은 맛도 없고 불결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음식점이 엉망이고 상한 음식 같은 걸 함부로 내놓진 않을까 하고요. 그러나 막상 제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식당들을 접했을 때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치, 나물, 무생채, 콩나물 등 여러 가지 반찬이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나왔고 손님이 다 먹거나 추가 요청을 하면 무료 리필도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위생 등급 같은 것을 표시하고 있었고 조리 과정이 어느 정도 훤히 보이는 오픈 키친 형식을 취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고깃집에서 먹은 돼지고기, 소고기 모두 비린내가 나거나 상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판 교체나 집게 가위를 소독하는 방식 등도 나름 체계화되어 있더군요. 비록 중국 음식처럼 다채로운 중화요리를 상상했다가 한국 음식은 좀 단조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와보니 한국식 중화요리, 분식, 전통 한식, 퓨전 레스토랑 등 선택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비빔밥, 불고기, 삼계탕, 김치찌개, 해장국 등은 맛도 맛이지만 각자 역사나 스토리가 있어 흥미롭게 느껴졌고 전혀 불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디든 불친절하거나 위생에 소홀한 가게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일주일 가까이 여러 식당을 찾아다녔을 때 대부분 깔끔한 관리와 친절함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음식이 형편없다는 말은 적어도 제가 직접 체험한 범위 내에서는 터무니없는 비난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을 걷다 보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계나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특히 뒷골목에서는 조롱 섞인 말이 들리곤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 사람도 적었고 혹시 길을 물어보면 최대한 안내해주려 애썼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제 자리에 놔둔 지갑과 휴대폰을 그냥 두고 갔는데 사실 실수였죠. 돌아오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았는데도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어요. 주변 테이블에 한 손님이 저기 외국인분이 실수로 두고 가셨네?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그걸 챙겨서 카운터에 맡기려다가 제가 바로 돌아오자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비방 자료에서 한국은 소매치기가 빈번하고 도둑질이 판친다고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만 놓고 보면 한국이 오히려 누군가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문화가 더 견고한 듯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제가 무심코 길에 작은 종이 조각을 떨어뜨렸다가 뒷사람이 조용히 쓰레기통은 저쪽에 있어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는데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는 태도였어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 제가 한국은 불친절하다고 떠들었던 게 얼마나 모순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명동거리, 홍대 등등 한국의 유명 관광지들도 가보았습니다. 중국 관광사에서 준 한국 관광지는 볼 게 별로 없고 지저분하고 시끄럽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 날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고 한국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했고 일회용 음식물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쇼핑 중심지로 알고 있었는데 거리 여기저기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었고 상점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구사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인은 외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이 떠오르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오히려 호객행위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물론 호객행위 자체가 때때로 귀찮았지만 불친절하거나 거친 태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즈넉한 전통 가옥들이 모여 있었고 관광객들이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주민들이 일부 있어서 조용히 둘러봐 달라는 안내문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 룰을 잘 지키고 있더군요. 한국은 소음을 신경 안 쓰고 막 떠든다는 말도 들어봤는데 최소한 이 관광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여러 명소를 둘러볼 때마다 저는 어째서 중국 측에서 한국 관광지는 엉망진창이다라고 말했을까? 애초에 내가 정말 속았나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특히 눈여겨본 건 어르신과 어린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끔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길에서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는 걸 목격했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제가 돌아다닌 곳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어린아이가 소란스럽게 하려 하면 부모가 조용히 하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말리는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는데 젊은 승객들이 얼른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그 할머니는 연신 고마워요. 고마워요라고 하시더군요. 골목길에서 한 할아버지를 마주쳤을 때 저를 힐끗 보시더니 외국분인가? 어디서 왔나? 라고 물어보셔서 프랑스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니 갑자기 잘 오셨네. 한국 좋지? 라며 웃어주셨습니다. 중국의 어떤 외곽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을 땐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거부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렇게 편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며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에피소드 중 하나가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지갑과 휴대폰을 놔둔 채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던 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카페 테이블 위에 현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그대로 두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무작정 큰 돈을 두고 나가긴 무서우니 작은 지폐 몇 장만 두고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10분쯤 지나서 돌아왔을 때도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 손님이 누군가 돈을 놔둔 채로 자리를 비웠다고 카페 직원에게 말했고 직원은 그 돈을 손대지 않고 있다가 제가 돌아오자 잊고 가신 것 같아서 그대로 두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 전역 어디서나 통용된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이 장면은 한국은 도둑이 많다고 주장하던 중국 관광사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경제 수준이 낮아서 외국인 소지품이 쉽게 사라진다고도 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었죠. 며칠 동안 한국을 돌아보면서 저는 점점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 후진국이고 길거리엔 쓰레기가 널렸다고 말해왔으니까요. 시청자들은 그걸 보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 텐데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존재하리라 봅니다. 어디든 흠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과장했던 쓰레기 천지나 공중도덕의 부재, 극도의 불친절 같은 문제는 한국 전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의 편리함, 일상 속 작은 친절,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중도덕이 자리 잡혀 있다는 인상이 더 강했습니다. 어느 날 숙소로 돌아와 예전에 제가 한국을 깎아내리는 영상을 찍었던 장면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보면 무조건 무시한다는 대사를 떨면서도 사실 제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중국 관광사가 준 자료를 읽었을 뿐인데 그걸 사실처럼 떠들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즈음 저는 스스로도 모를 정도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몰랐던 세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내가 과거에 떠들었던 그런 암울한 곳이 아니었고
오히려 매력이 가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분식집까지 어느 한 곳에서도 음식으로 기분 나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술집 포차도 잠시 들러봤는데 밤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음에도 큰 소란 없이 다들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활용해 근교 도시도 잠깐 들러봤는데 지방 소도시에서도 꽤 깔끔한 풍경과 친절한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 엉망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깊은 시골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적어도 중소도시 수준에서의 경험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거나 지하철역을 잘못 찾아가면 누군가 꼭 도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가와 간단한 영어로 말을 걸며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숙소 근처 호프집에서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며 저는 여기 한국 정말 내가 몰랐던 장소이고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준 곳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차라리 진작에 와볼 거리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충격적 경험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겹치며 묘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직접 10여일 동안 보낸 경험담을 매우 길게 풀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최악의 모습들을 접했을 때 그럼 한국은 과연 얼마나 더 후진적이길래 중국이 그렇게 비난했나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막상 한국을 둘러보니 완전 정반대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체감하는 현실이 완전히 달랐기에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론 과거에 내가 너무 미워졌습니다. 한국을 오해한 것도 모자라 아예 나쁜 이미지로 왜곡해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믿고 한국을 매도한 수많은 유럽 시청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주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에는 곳곳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데가 많았고 편의점 내에 테이블이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군요. 간단한 라면이나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게 해두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저는 새벽에도 배가 고프면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분리수거함이 잘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려 하니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더군요. 서울의 홍대, 강남, 신촌 주변을 돌아다니며 저는 길에서 버스킹을 즐기는 청년들과 거리 공연을 관람하는 많은 인파를 봤습니다. 다들 열정이 넘쳤고 어떤 친구들은 외국인이라고 반가워하며 제게 노래를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어두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꿈도 못 꾼다는 식의 비방을 들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오히려 밝고 역동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던데 실감이 났습니다. 숙소든 카페든 지하철 역사든 공공장소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잘 터졌고 속도도 엄청 빨랐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켰는데 끊김없이 잘 진행될 정도였죠. 중국에선 VPN을 쓰고도 자주 끊겨서 애먹었는데 한국에선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KTX 고속철도 타고 서울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중소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어르신들이 좌판에 갖가지 채소와 수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눈에 띄었는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지만 대체로 다들 어서 와요. 구경 많이 해요라며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시식용으로 삶은 옥수수를 건네주시며 맛보고 가요라고 하셔서 먹어봤는데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스함은 중국 시골에서 느꼈던 무뚝뚝함과는 대조적이었죠. 한국도 범죄가 없진 않겠지만 제가 밤 1112시쯤 숙소로 걸어가며 느낀 분위기는 대체로 안전했습니다. 길가에는 가로등과 CCTV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고 편의점이나 24시간 운영하는 상점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겪은 중국의 어떤 지역은 밤 9시만 돼도 사실상 문을 닫고 길거리가 어두워서 무서웠는데 한국은 특히 대도시 기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활동하니 큰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모여 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중국에 갔더라면 또다시 한국은 이렇다더라는 식의 거짓말을 했을 텐데 이젠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고 이곳저곳에서 식사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숙소 테라스에 앉아 중국과 한국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중국도 분명 대단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발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 정부 공식 일정에서 본 화려함은 가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결혼시장, 쓰레기 문제, 뒷골목 위생 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청결했으며 사람들 역시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밴 듯했습니다. 물론 사회 곳곳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중국 관광사로부터 들었던 극단적 비방들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째서 중국 측에서 한국을 그렇게나 깎아내리려 했을까 하고 곱씹어보니 그들은 아마 자국 내부 문제를 가리기 위해 혹은 한국을 이겨야 한다는 정치외교적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광고비에 이끌려 아무런 비판 없이 한국을 비방하는 데 동조했지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지금 저는 아주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은 후지고 중국은 최고라고 외치던 영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겪은 두 얼굴,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진짜 모습을 솔직히 밝힘으로써 조금이라도 과오를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제가 떠들었던 것처럼 쓰레기 천지나 불친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으며 사람들의 공중도덕과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중국은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함 이면에 결혼시장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협찬비라는 유혹에 넘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을 비방하면서 중국의 우수성만을 과장되게 강조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저는 제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려 합니다. 당장 모든 영상을 공개하기에는 중국 측의 압박이나 기존 구독자들의 혼란도 걱정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겠지요. 나는 사실 한국을 실제로 가보지 않고 거짓말만 했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고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직접 체험하며 인생 일대의 최고의 행복감을 맛본 건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카페에 돈을 올려놔도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고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과 아이들까지 다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런 친절과 배려에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을 가졌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번 여행이 제게 진짜 배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이제부터 사실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며 조작된 자료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이 따뜻한 인상과 중국에서 깨달은 민낯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경험해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프랑스 인플루언서 마리친이 전해드린 중국에서의 충격과 한국에서의 깨달음에 대한 장문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 지난날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세상에 조금 더 정직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지역, 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끝으로 제가 한국을 비방했던 예전 영상들을 보고 마음 상했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적어도 한국은 후지고 중국이 우월하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고 그 두 면을 모두 보는 것이 바로 진실에 다가서는 길이니까요. 부디 이 긴 글이 저와 비슷한 오해를 가진 분들에게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